1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 발표 나왔죠. 근데 그거 혹시 원문은 난 읽어봤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두 분, 세 분, 네 분. 대단하시네요. 이거 찾아서 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 이미 제 졸업생방 단톡방에는 다 원문이 올라가 있어서 다들 읽어보셨는데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이 주거 안정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확대하는 거고,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에요. 방안.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아직 이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방침이 나왔는데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 이게 지금 건설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살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미 지어진 집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으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1월 10일 날. 목차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건 넘어가요. 그냥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 거고. 자, 인덱스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게, 신도시 관련된 거, 이런 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건축 규제 완화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세제 금융 지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구입 부담 경감, 이거 모르겠어요. 뭔지. 그 다음에 등록 임대 사업자 개선 있다고 그러고, 기업형 장기 임대 활성화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해당 사항 한 두 챕터 정도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8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 1인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뭔가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나온 건데, 자,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대. 근데 여기 보면은 기존에 현 300세대 미만이었는데 그거를 해제한대. 근데 저희 느낌 있나요? 없죠. 다세대가 300세대였는지 제한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죠? 모르죠? 그래서 다세대가 그렇게 큰 게 있었어? 저는 그런 큰 거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해제한대.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 없어. 두 번째. 자, 방 설치 제한 폐지한대. 이거는 뭐냐면, 우리 3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이라고 쉽게 1인 주거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방을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피스텔 같은 거 사시잖아요. 3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같은 거 한 칸짜리 사시면 분리형으로 살 수 없어요. 분리형은 없어. 중문이 없어, 쉽게. 거실 공간과 방 공간을 나눌 수 없다. 근데 요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리형 원룸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물들은 분리형도 있고 일체형도 있긴 있는데, 이 분리형 원룸들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준공 난 다음에 중문 하나 더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당 이제 부엌하고 방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원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법적으로 안 돼서 준공 난 다음에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대단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거, 요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뭐냐면 주차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다세대죠.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공유 차량이 뭘까요? 공유 차량이 뭐냐면 소카, 공유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 모빌리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다면 이거예요. 그러면 내 땅이 아닌 거죠. 내 땅에 있는 공간이 그 부분을 이 소카라든지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지. 어떻게 주냐? 공유 차량면 한 대당 일반 주차대 3.5대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한 대를 내주면 3.5대를 주겠다는 얘기야. 3.5대 가치를 주겠다. 두 대만 주면 7대의 가치를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주차 대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더 높게, 더 많은 집을 못 졌는데 주차 대수를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거든. 대신 내 주차장을 공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볼게요. 현행은
소형주택 원룸. 제가 다세대 지금 건물 도시형생활주택 지려고 준비한다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평택시는 0.7대인데 전국 평균으로 0.6대예요. 여기만 강화되어 있는 건데 0.6대인데 불구하고 앞으로 바뀌는 거 만약에 공유 공간을 50% 확보한다 그러면 2.6대. 0.26대지 0.26대. 그 다음에 100% 하라면 0.17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느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 건물 중에 2009년도에 허가받아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0.2대였어요. 그래서 19호를 졌는데 주차도 3대. 3대만 있어도 19호를 짓는 거예요. 1층부터 집이야, 그냥. 1층부터 집을 져도 상관없는 그런 건축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009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신 공유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도라는 거지. 이 주차 대수 완화라는 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임대형 기숙사 못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정확히 시행이 될지, 그리고 이거를 각 시마다 조례를 정할 건데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신 이 숫자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 시마다 바뀔 수는 있고, 앞으로 공유하는 그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유도할 거고, 아파트 같은 거 지더라도 거기에 공유 공간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역 앞에 있는 주차장 이런데 공용 주차장에만 이런 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개인 소유의 이 주택에도 이런 그 공유 모빌리티 세워두는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완화인데 중심상권이에요. 중심상권 상업지역인데 그것도 일반 산업이 아니고 중심상권에 주택을 질 수 있는 거야. 기존에는 못 졌어요. 강남 한복판에 주택 못 지거든요. 그런 식의 중심상권에는 못 졌는데 이제는 상가가 사실 지면은 위에 잘 안 되잖아. 위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밑에는 상가 짓고 위에는 주택을 쫙 지면 잘 될 것 같죠. 한 3층까지만 상가 짓고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지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차 대수까지 완화해줘. 거기다가 공유 자동차 좀 이렇게 주차 공간 만들어. 그러면은 주차 대수 조금만 확보해도 큰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지, 상업 공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나갈 거다, 이런 얘기고. 발코니 설치.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 오피스텔 살고 계신 분 아실 거예요. 실제 오피스텔은 40평대 가서 보잖아요. 30평 같아요. 그리고 50평의 오피스텔을 가서 보잖아요. 이게 무슨 50평이야? 40평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전용 면적 말고 베란다 확장, 뒷베란다 확장 이래가지고 다 늘려놨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고, 실제 전용으로 따지면 오피스텔이 맞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확장할 수 있게끔, 발코니 확장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오피스텔이 탄생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세제 금융 지원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향후 2년간이에요. 향후 2년간. 이제 지금부터, 지금 1월 달이잖아요. 2025년 12월까지 2년이에요. 딱 지금부터 2년간 신축 소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죠. 원룸 투룸 같은 거를 지을 경우에 원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런 거예요. 50%를 감면해 준다. 근데 자, 우리 강의 이제 계속 들으실 건데 설명할 거예요. 다가구는 어차피 다가구는 감면이지만 다세대는 워낙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안 나와요. 그건 아시죠? 1.2% 내는 거야.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다가구 졌을 때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소형 주택을 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샀을 때 2년 안에.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융자 한도.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금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은행하고 협의해 놨는데 2.7% 고정금리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런 예정인데 바뀌었어요. 2%로 또 내려갔어. 고정금리 2%로. 그럼 전 더 좋아진 거죠. 아직 대출 안 일으켰으니까. 2%로 받고 또 한도가 한 호당 7,5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올라가요. 저는 지금 짓고 있는 게 11주택이거든요. 그럼 얼마 돼요? 11억 대출, 최고 한도로. 근데
공사비가 11억이 아니야. 그럼 11억 대출 안 해줄 거 아니야. 공사비는 낮으니까 그 안에서 해주겠지. 근데 만약에 투룸 베이스로 진다든지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의 투룸 베이스로 진다 그러면 공사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11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죠. 11호면은. 그런 베이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7,500만 원 올라간 것도 최근에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는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었다 7,500 오른 거고 또 올려주겠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도 더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공사비 지원 단가 현실화해서 리츠 요거는 뭐 그냥 생략할게요. 리츠는 우리가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고, 리츠는 부동산 임대하는 그 상품이에요, 상품. 그래서 주식처럼 건물 같은 걸 사서 그거를 다 주식처럼 분할해 갖고 각자한테 뭐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고요. 뭐 PF도 우리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구입 부담 경감이라 그래가지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사게 되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제 대박인 게, 자, 향후 2년간 준공된,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건 집을 다 지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다 지었거나 지금 지어서 1월달에 준공이 났거나 아니면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게 되면 소형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이게 다세대 가격으로 산다면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다 빼준다. 이거 대박이죠. 이건 대박인 거예요. 이건 대박. 진짜 이렇게 된다면 대박이죠. 되겠죠. 뭐 정부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굳이 주임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굳이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더 쇼킹한 게 있어요. 아까 여기서는 어때요? 소형 신축. 그러니까 소형 주택인데 신규로 지어진 거를 사야 되잖아요. 신규로 지어진 거를. 그러니까 소형 신축 주택이야. 지어진 향후 준공된 신축 주택을 사는 건데, 그럼 구축은 어떻게 되나? 자, 소형 기축이라는 게 현재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 기축. 기존에 있는 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 기존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을 하거나, 자, 구입점 임대 등록. 내가 지금 구축을 갖고 있어. 그럼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택세에서 배제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배제돼요. 워낙. 근데 이걸 왜 적어놨냐면 아직까지 조정지역 내에 있는 건물들은 주택세에서 배제를 안 해줬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해주겠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있는 것도 다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구입. 이건 어떻게 읽어야 돼? 점은 또는 구입해도 되고 임대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임대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그냥 구입만 해도 주택수에서 배제해 준다는 거야. 어떤 거를 신축이 아니고 구축을 사도. 쇼킹하죠. 이게 더 쇼킹한 거야. 앞에 거보다 더 쇼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등록임대사업자가 사실은 좀 안 좋죠. 10년간 보유하는 걸로 바뀌었고 아파트가 빠졌고 막 이런 식의 가닥이었는데, 이거를 조정해서 6년짜리로 단기를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6년짜리 넣어주겠다. 그래서 임대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소형주택 기반으로 아파트는 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니고 소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인해서 6년짜리 아파트 제외예요. 그래서 6년짜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어렵거든요. 보증보험 가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택 갖고 계신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그래서 실제 가입하려고 했더니 요번에 또 그 전세 사기 나오는 바람에 그 과표를 또 올렸잖아요. 올려서 더 어려워. 지금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다시 재산정해 갖고 좀 가입하기 쉽게 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양면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허그가 계속 돈을 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 나와가지고 문제돼가지고. 그래서 올렸는데
더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씨가 마르니까 다시 내려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기준을. 그럼 이게 가능할까 이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려주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새로 나온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기존에.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임대사업자, 내가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은 건설임대사업자, LH, 그냥 뭐 부영아파트,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건설임대사업자라면 매입임대사업자 있는 걸 사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사서 하는 사람 매입임대 두 가지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세 개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형 임대.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존의 법인을 활용해서, 기업이라는 건 법인이잖아요, 주로. 법인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는데 기존에는 주택 못 사게끔 종부세로 확 틀어 막아놨었잖아요. 막아놨었는데 이제는 아예 오픈해서 기업이 진짜 해라. 근데 조그맣게 그냥 막 갭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들끓을 수 있으니 100호 제한을 두는 거예요. 100호 정도 이상 등록한 사람은 기업형 사업자로 인정해가지고 혜택을 뭔가 주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우리 법인이 투자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법인은 주택 사면 안 되죠. 그런데 종부세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요. 주택수에서 배제해서 취등록세, 양도세, 종부세 다 안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법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법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수에서 배제한다는 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는 어떤 거예요? 다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부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는. 법인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좀 약간 아까 그거 설명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서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향후 기업형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 융자 한도 뭐 상향하는데 저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20년짜리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미국 이런 데는 이 기업이 임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임대하는 걸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활성화해서 기업이 임대하는데 그 20년짜리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세 이상, 100호 이상을 등록한 사람한테는 뭔가,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5%밖에 인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재연장할 때만 5% 인상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안 그래요. 매번 계약할 때마다 5%밖에 인상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시세 변동을 반영해서 좀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5% 한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원룸을 얻으려고 1인 주거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들이죠. 결혼하기 전에 직장 초년생들이 원룸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보세요. 고령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서비스, 1인 주거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 많죠. 독거노인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업 모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고령화 특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라는 게 나올 거라는 거지. 이제 실버스테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인 주거 가는 청년들의 주거 커뮤니티인 임대형 기숙사가 나온다. 제가 임대형 기숙사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임대형 기숙사하고 이제 실버스테이가 대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만 선호하는 1인 주택이 아니라는 거지. 불편하게 자녀도 찾아오지 않는데 굳이 큰 집 갖고 있어야 소용없다 이거야. 원룸에 있어서 아침 제공되고 뭐 이런 서비스 되는 노인들, 뭐 건강 케어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완지되어 있는 어떤 뭐 시설들, 그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실버스테이가 늘어날 거라는 거지. 실제 저희 도시에도
임대주택을 노인 특공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특화되어 있는 단지가 있어요. 그렇게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1인 주거의 형태가 이제는 노인으로도 퍼져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향후에 점점 1인 주거의 형태들은 계속 생겨날 거고 부족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렸어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구입 부담 전담에서 그 개인으로만 작업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도 된다는. 거기에는 개인이란 말이 없잖아요. 아까 그 구축 구매하는 거 취득세 감면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원래 법인으로 주택을 아파트 사면 안 되는데 네. 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기존에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2년간 살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야. 또 아파트 제외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주택을 사게 되면 취등록세, 양도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세대 다가구 원룸 얘기하는 거고 요 다음에 나오는 건 똑같이 소형 기축에도 해당된다는 거지. 여기서도 주택수에 배제한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양도세, 종부세, 취등록세 다 감면해 준다는 얘기야. 다 감면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향후 2년간 구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걸 적용시켜 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한시적인 거고. 한시적인 거고.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주임사로 바꾸면 혜택을 주임사로 바꾸신다고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임대 등록을 받아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반 임대를 이미 했으면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아예 일반이든 부가세 뱉어야 돼요. 했고 그냥 주택으로 다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내시면은 거기는 이제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더라.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준주택이라고 이렇게 찍혀요. 준주택으로 찍혀요. 그래서 등록이 돼요.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등록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좀 나중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부동산 정책이 뭔가 지금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정책이 나와서 좋은데 여러분들을 조금 덜 땡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 완화 카드가 없는 게 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DSR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뭐 LTV를 조정 이런 게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런 배경으로는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하락기에는 정부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대출 규제를 푸는 게 먼저예요. 대출 규제를 풀어서 상승시키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가 계속하면 제일 먼저 대출 규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금 같은 걸 이렇게 걸고 있는 건데 지금 거꾸로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건설사들이 망하게 생긴 거야. 집 짓는 사람이 망해서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택을 계속 공급해 나가는 방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 이제 향후에 다음 스텝이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한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단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맞춰야 될까요? 질문 없으시면 맞출까요? 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